시간에는 산도와 두 번째 파일로 연관 작품 함께 살펴볼 건데요. 거기 들어가기 앞서 제가 산도화에서 빼먹은 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용과 형식이 산도화는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보랏빛 석산과 가지만 앙상하게 뻣뻣한 산도와의 담담한 풍경에 홍백의 꽃송이를 두어서 점점 띄워 동양적인 정취를 풍기려 했으며 여백의 함축은 이 시의 본질적인 일면이다. 그래서 내용은 일련의 보랏빛 석산과 산도화의 담담한 풍경. 그래서 수묵화로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초봄이니까요. 그죠? 앙상하게 빳빳한 산도화 아직 망울이 피지 않았어요. 그죠? 꽃망울이 피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어는 두어 송이 산도화가 송이를 벌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홍백 붉은색과 흰 꽃송이의 대비가 나와요. 그죠? 자, 이 흰 꽃송이는 뭐냐면 눈꽃송이. 그죠? 흰 눈과 그 다음에 이 산도화는 붉은색인가 봐요. 그래서 흰색과 붉은색이 대비를 이루죠. 색채 대비를 이루고 또한 움직이지 않는 보랏빛 석상과 두어 송이 꽃이 피는 모습, 물이 흐르는 모습, 암사슴이 발을 씻는 모습, 정적인 내용, 동적인 내용이 형식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죠? 정적인 이미지일 때는 점점점 호흡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동적인 이미지, 봄는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 할 때는 동적인 이미지에서 동적인 이미지로 호흡이 빠른 것에서 느린 것으로 그렇죠.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는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랏빛 석산과 봄 눈이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보랏빛 석산과 봄 눈이 색채 대비 이루죠. 그 다음에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요거 확인하시고요. 다음 교과 활동 작품으로 내용과 형식의 관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시가 나왔어요. 황지우의 무등이라는 시인데요. 무등은 산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산이 무등산이 어떤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지 보기 전에 우리가 딱 보니까 얘가 산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을 의도적으로 산의 모양으로 배치한 거죠. 그래서 점점점 시행이 뒤로 갈수록 길어져요. 그래서 산의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황지우의 무등은 무등산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냐면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무등산을 통해서 바라보는 밝은 미래래요. 그래서 내용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산 아주 한 행만 있죠. 그런데 절망의 산 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대가리를 밀어버린 민둥산, 벌거숭이산, 민노해산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산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열거하는 와중에 앞의 모습은 절망의 산, 부정적이요. 대가를 밀어 민둥산,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산이잖아요. 벌거숭이 산, 부정적인 모습을 열거하다가 사랑의 산, 침묵의 산, 함성의 산, 증인의 산, 죽음의 산, 부활의 산, 영생하는 산, 생의 산, 회생의 산, 숨가쁜 산, 치밀어 오르는 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 산, 꿈의 산. 그러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점점점 이미지가 긍정으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나 현실의 산, 피의 산, 피투성의 산, 종교적인 산, 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 산, 힘센 산, 그러나 눈뜬 산, 눈뜨는 산 점점점 생동적으로 변해요. 새벽의 산, 희망의 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평등의 산,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가 바로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거법을 통해서 대상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네요. 시행의 의도적 배열을 통해서 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도화랑 이 시, 무등의 공통점은 뭐예요? 의도적인 행의 배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것. 또 하나는 감정이 절제됐나요? 자, 이 감정 절제는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이 시에서는 우리를 감싸주는 어머니인 산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 시는 감정이 드러났지만 산도와는 감정이 절제되었다는 것, 차이점이니까 그렇죠.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식의 의도적인 배열, 시행의 의도적인 배열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야? 자연을 형상화했다는 건 공통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무등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산. 그런데 여기 구강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산이었다는 것도 차이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를 왜 그렇죠? 비교했을까요? 왜? 첫째는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의도적인 시행 배열 공통점. 그 다음에 둘 다 자연을 소재로 했다는 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황지우의 무등은 실제 존재하는 산이며 산도화에 나오는 구강산은 이상적인 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산이다. 그 다음에 황지우의 무등은 화자의 감정이 드러났지만 산도화에 김소월의 산도화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관련시를 몇 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관련시를 볼 때는 소재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 공통점과 차이점, 또 하나는 표현법, 그 다음에 시어의 의미.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시가 황인숙의 봄눈 오는 밤인데요. 일단 자연을 소재로 했다는 게 공통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산도화에서는 자연을 소재로 했는데 산도화에서는 이 자연이 실질적인 공간이 아니고 이상적인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질적인 공간이 되겠고 산도화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관념적인 세계를 그리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황인숙의 봄눈 오는 밤은 어떤 시인가 봅시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자, 역시 여기도 봄눈이 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산도화에서는 봄눈이 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봄눈이 녹아 흐르는 모습은 보여줬죠. 자, 마른 풀잎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발치기가 하얗다.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 이른 봄으로 하얘요.
오케이? 봄 눈이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여기는 추측이네. 그쵸? 너의 예쁜 감은 눈. 그러니까 여기서 감은 눈은 뭘 말하냐면 눈은 사람 신체의 눈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나무의 씨앗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발화하기 전에 씨앗을 틔우기 전에 그 눈을 신운을 우리는 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너의 예쁜 감은 눈은 중의적 표현이에요. 중의법이 사용되었어요. 하나는 사람의 신체의 눈이고 여기서는 나무의 눈이겠죠. 두 번째는 나무가 싹 트려고 하는 발화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너 아니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나무를 시적 대상은 뭐죠? 나무를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 아니 의인법도 있네요. 자, 표현상의 특징 의인법이 있고 그 다음에 태도가 얘는 예찬적 태도 보고 있네요. 내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너는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인법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예찬적 태도 보여줬고요. 너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대화 구조라는 것 대화체라는 것 알 수 있죠. 대화체는 말을 건네서 청자를 설정해놨으면 대화체고 그런데 그 청자가 답까지 했을 때 대화 구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라고 불렀으니까 무슨 법? 도노법이고요. 이 도노법은 뭐라고요? 영탄적 어조를 띠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탄적 어조는 세 가지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도노법. 둘째, 서리법. 세 번째, 감탄문. 한마디로 말해서 영탄적 어조는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모든 표현은 영탄적 어조예요. 자, 너의 감은 눈은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보고 예찬하고 있어요. 나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봄 눈을 맞고 있거든요. 그죠? 봄 눈을 맞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봄 눈 맞고 있는 나무들을 보고 아름다워서 예찬하고 있어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달려온다. 그래서 여기 눈송이들이 달려온대요. 그러면 얘는 일단 화류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도 되는 거죠. 그죠? 눈이 달려온다고 했으니까요. 화류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 아니 의인법도 있는 거고요. 너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눈송이들이 달려오는 게 나무에 입 맞추려고 달려온대요. 그런데 나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자는 나무에게 뭐 하고 있어요? 나무에게 공감하는 게 아니고 눈에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예쁘다는 표현이죠. 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의도적으로 뭘 사용했어요? 쉼표를 사용해서 쉼표를 왜 사용했나요?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죠. 어떤 감정? 이 나무 봄눈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부각심화 강조하기 위해서 쉼표를 사용해서 퍼붓는 눈 그러면서 또 뭐도 의도적 행가리 에는 여기 와야 되죠. 조사니까 체언에 붙였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행가리를 하고 있어. 왜?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적 행가리나 의도적 쉼표 사유는 왜 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법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재는 똑같아요. 계절적 배경은 똑같고 제재도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겠네요. 산도화는 산에 피어있는 꽃이고 그 다음에 산의 평화롭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을 묘사했고 자 여기서 봄눈 오는 밤도 자 나무가 봄눈 맞는 모습을 그죠 아름답게 지금 예찬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역시 산도화랑 연결할 수 있는 문제, 봄눈 온다라는 작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역시 봄눈이 제재네요. 그죠? 나무가 눈을 뜨면 저 눈은 자취도 없을 것이다. 나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 자기를 깨운 것이 봄바람이거나 봄비거나 봄볕인 줄 알았는데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왔을 것이라고 화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깨운 것은 바람이나 햇볕이 아니고 뭐라고요? 봄비가 아니고 눈이라고 화자는 인식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대상을 화자 자신에게 옮겼어요. 초점을 나무에서. 나를 깨운 것은 내가 막 눈을 뜬 순간 내 앞에 바로 그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무는 자신을 깨운 것이 햇볕이나 봄바람, 봄비인 줄 알았을 거야. 봄 눈인지는 몰랐을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그죠? 나를 깨운 건 내 앞에 안 보이는 것일지 몰라. 왜냐하면 나무에 봄눈이 앉으면 금방 녹아버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죠. 나 역시 나를 일깨우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바로 그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눈을 뜨기 전에도 나를 바라보던 사라진 이여. 이제 나무에게 본다면 눈이겠고 봄 눈이겠고 화자에게 본다면 어떤 무엇이게 될 거예요? 이중으로 물거품이 된 알지 못할 것들이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제 봄 눈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봄 눈을 보면서 화자는 무엇을 깨달았어요? 화자는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싹이 트기 전에 녹아버리는 눈은 봄눈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봄눈 온다는 앞에 있는 봄눈 오는 밤이나 혹은 산도와는 심미적 아름다움이 다르죠. 자, 산도화나 봄눈 오는 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감탄이었다면 이 황인숙의 봄눈 온다는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상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다르네요. 그렇죠? 자, 계절적 배경은 같으나 주제가 다르다. 다음 시는 춘설이라는 시인데요. 춘설, 봄눈과 똑같아요. 봄에 내리는 눈이니까요. 이 시 역시 춘설, 봄눈에 대한 감탄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의 제재 역시 봄눈이고요. 그죠? 얘는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볼까요? 못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다. 그래서 먼 산이 차다. 그래서 시각의 무슨 화? 촉각화. 공감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고요. 문 열자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밖을 바라봤는데 이제 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놀람이죠. 그래서 이 논란과 반가움을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고요.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그러니까 이제 우수절이 언제죠? 이제 양력으로 한 3월쯤 될 것 같아요.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눈이 덮인 산 그리고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하다.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눈이 내린 풍경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마바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야. 이마바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마로 느낀다고 표현해도 되고 혹은 굉장히 서늘하다. 그런데 이 서늘한 느낌이 아주 기분 좋은 서늘함 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구름 절로 향기로워라 라고 했어요. 여기 또 공감각적 이미지 그죠? 옷구름은 시각인데 향기롭다 시각의 후각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마다 영탄적 어조가 계속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죠? 봄눈에 대한 반가움
그 다음에 옹송그리고 사라는 양이 꿈 같기에 설어라 그랬는데 여기서 설어라의 의미가 꿈과 같이 서럽다 요런 의미 하나, 꿈과 같이 낯설다 하나, 중의적 표현입니다. 여기도 꿈과 같이 낯설다 아니면 꿈과 같이 서럽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짓 아니기던 고기 잎이 우물거리는 자, 봄이 오는 모습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했네요. 그쵸? 아까도 물이 흐르는 모습을 산도와에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했고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도 역시 생동감,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 피기 전 철 아닌 때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어라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지금은 하도순 겨울옷을 벗고 춥고 싶어라는 뭐냐면 봄 기운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중의법 나오네요. 두 번째는 겨울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허전하다. 겨울이 지나감이 허전하다.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도와의 공통점은 영탄적 어조가 있나요? 산도와에는 없고 여기서는 차이점.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고 산도와는 절제된 어조, 관조적 태도를 보였어요. 여기는 예찬적 태도 보이고 앞에 나오는 무엇과도 같나요? 봄늘 온다도 예찬적 태도. 그러니까 봄늘 온다와 이 춘설은 주제도 같고 제제도 같아요. 그쵸? 단지 표현법만 틀릴 뿐. 그래서 여기 지금 춘설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 봄늘 온다 영탄적 어조. 그죠? 사용되었다는 거 알 수 있고, 봄늘 오는 밥은 또 의도적 행가리, 그 다음에 의도적 심표 사용으로 이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는 것,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민복의 봄꽃 한번 볼까요? 자,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린대요. 꽃이 부드러운데 찔린다고 했어요. 부드러운데 찔린다. 역설적 발상이죠. 이 역설적 발상, 표면적으로 모순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모순 형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상반되는 속성을 연결하여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모순 형용을 통해 혹은 상반되는 속성을 연결하여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질려서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일. 꽃침도 역시 역설이죠. 꽃은 부드러우니까 침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봄꽃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줘요. 그래서 환해지고 선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침이라는 것은 이제 화자의 기발한 말사용이잖아요. 그래서 통념적인 시어와 다른 아주 기발한 시어로 봄꽃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봄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고 꽃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예찬적 태도를 보이죠. 그리고 의인법 당연히 사용되었죠. 그렇죠? 꽃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다음 연관시 박목월의 청로로 볼게요. 박목월, 그 다음에 김소월, 박두진, 무슨 파시인? 청록파 시인이죠. 청록파 시인은 뭘 말해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한 시인을 우리는 청록파 시인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럼 청로로 붉은 노루래요. 뭔가 자연의 냄새가 나네요. 그쵸? 먼 산 청운사는 절이에요. 낡은 기와집, 자, 색채 이미지 나타나네요.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뭐라고요? 이상적인 전설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도 역시 이상 세계에 대해서,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탈속적 세계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볼 수 있네죠. 봄눈 녹으면 제재가 똑같아요. 느릅나무 속잎 피어가는 12구별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감. 이 시도 역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자연과 생물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죠. 자, 주제면에서 제제면에서 무엇과 박목월의 산도화랑 완전 일치하는 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적인 자연의 공간, 전설의 공간, 관념의 공간을 어떻게 관조적 자세로 감정을 절제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면이 산도화랑 완전 일치하는 시입니다. 자, 다음 연관 작품은 2장의 봄은 고양이로다. 자, 볼까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오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봄이 곱다 그랬죠. 그리고 봄이 고운데 어디에 빗대어서? 고양이의 털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봄은 뭐다? 곱다. 봄은 뭐다? 부드럽다. 그렇죠? 무엇과 같이? 꽃가루와 같이. 자, 비유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두 개 나타났네요. 향기니까 향기 후각이죠. 후각. 복합감각이네요. 부드럽다. 촉각. 그죠? 촉각.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산도화는 시각적 이미지만 사용했다는 게 차이점이고 제재면에서는 봄이라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여기 역시 봄의 생동감,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봄은 고양이다. 금발과 같이 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 역동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역시 불길 했으니까 색채 이미지 있네요. 색채 이미지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제가 봄에 동적이고 정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런 이미지를 고양이에 빗대어서 봄을 예찬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시는 이제 감정이 드러나나요? 감정은 드러나네요. 그렇죠. 봄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시는 이육사의 광야인데요. 이육사의 광야는 굉장히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독립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서리법을 사용해서 그죠? 이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굉장히 신성했다. 어디가? 이 광야, 우리 국토는. 그죠?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넘어 희날게도 이곳을 범하지 못하는 신성한 곳이었어. 끊임없는 강은 아주 오랜 시간을 부지런한 계절이 펼쳐졌대. 이건 뭐죠? 추상관념의 구체화자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역사가 시작됐다.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 향기가 아득하다. 지금은 실현이야. 우리는 일제 강점기야. 그런데 매화 향기가 아득하다는 것은 화자의 의지가 불타고 있다.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도 그래서 이제 시적 허용이죠. 본인에게 명령적 어조를 화자에게, 스스로에게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다시 청고에 대해 미래에는, 그죠? 과거, 그 다음에 현재는 여기, 그 다음에 미래.
그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를 통해서 화자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시다.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 참여적인 시를 썼는데 이 이육사가 박목월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박목월의 산도와는 굉장히 이상적인 현실 초월적인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육사는 박목월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당신은 그렇게, 그쵸?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세계를 노래하니 이것은 뭐야? 현실 도피적인 태도다. 그러면서 뭘 거예요? 비판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국인의 상춘곡을 보면 제목에서 뭐예요? 봄을 감상하는 노래고 봄에 대해서 만족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공통점을 쓰라고 했는데 무엇과? 박목월의 산도화랑, 박목월이 아니고 김소월의 산도화랑. 그러면 김소월의 산도화는 자연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았죠. 그런데 정국인의 상춘곡은 자연을 어떤 공간으로 봐요? 풍류, 즐기는 공간으로 보았죠. 이게 차이점이 되겠어요. 자연에 대한 차이점, 그죠? 자연에 대한 태도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산도와는 보랏빛과 봄눈의 색채 대비가 있었고요. 여기도 역시 색채 이미지가 있네요. 도리, 행화, 부는 꽃일 거예요. 그죠? 도화, 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홍색이고 녹양방초는 푸른색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색채 이미지의 대조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시는 김관식의 거산호라는 시인데요. 거산호가 무슨 뜻이냐면 살고 있다. 어디에서? 산에서 살고 있다. 산에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 산에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화자는 산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자연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김소월의 산도화 역시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자,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장거리는 속세죠. 자, 산을 바라봤어. 산은 자연이니까, 그죠? 속세와 자연의 대비가 있어요. 자, 화자가 지금 산을 향하여 앉았고 장거리를 등졌대요. 멀리 했대요. 사람은 맨날 변했었지만 태고로부터 부르러 온 산이 아니라. 그래서 산에 대한 예찬, 영탄적 어조 있죠. 산은 변하지 않지만 인간은 변해. 그래서 대조 나타나고요.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태다. 대다가 뭐야? 이게 산의 특성이죠. 고요하고 너그럽고 오래 산대요. 그리고 복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하대요. 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나는 여기에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가 묻힐 거야. 자연이 너무 좋다는 얘기죠. 내 이승은 앞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아스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은 산. 그러니까 이 산은 산과 죽음을 연결하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낳고 거기서 죽을 거야. 내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에 내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너의 품이 화자의 고향인데 그립대요. 미역치 한 이파리 상긋한 내 음새 후각적 심상이 있고,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면은 뭐냐면 그리워하면요. 그러니까 산에 있으면서 산을 그리워한대요. 그러니까 역설법이고요. 산을 그리워한다고 그랬으니까 화자의 감정이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네요. 꿈 같은 산 전개를 그리워하면서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도와의 차이점은 감정이 그죠? 산도와에선 절제, 여기서는 감정을 표출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을 예천했다는 것은 공통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봤습니까? 산도화와 관련된 작품 봤는데, 산도화와 관련된 작품은 다 소재가 뭐예요? 봄이죠. 그죠? 봄, 눈 혹은 봄. 그 다음에 봄의 생명력, 봄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예찬하는 시가 이제 주제와 소제문에서 비슷했고, 그 다음에 어조면에서 이제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산도하는 절제하고 있습니다. 관조적 태도로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